마님, 소녀가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서요. 포도청 신문 자리였지요.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와 자신의 왼쪽 볼에 무언가를 발랐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의 작은 점이 서서히 되살아났지요. 포도청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1년 전 이 여인은 차가운 강물 속에 가라앉고 있었지요. 남편의 손에, 가장 믿었던 친구의 손에 배신당한 채로 말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라졌다가 되살아난 그 볼의 점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깨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조선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외광 소나무 숲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이참봉댁이라 불리는 넉넉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반듯하고 마당이 너른 집이었지요. 소슬대문 앞에는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온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병든 하인의 약을 손수다리는 안주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안주인의 이름은 설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복받은 집이라 불렀지요. 설아가 있는 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받은 집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아는 25의 나이에 이참봉댁에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빼어나다 하여 이참봉이 직접 혼처를 청한 것이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볼에는 작고 동그란 점이 하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점을 보고 복점이라 불렀습니다. 볼에 점이 있는 사람은 복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보다 더 빼어난 것은 그 됨됨이었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아만 나서면 실마리가 풀렸고 집안 아랫사람들은 마님마님하며 잘 따랐지요. 설아의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가문에 복을 불러올 며느리라며 흐뭇해했습니다. 허나 그 칭찬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늘이 하나 있었지요. 설아는 자신의 가치를 오직 남편과 가문에서만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 세상이 환하고 남편이 찡그리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설아의 마음이었지요. 남편 윤석은 이참봉의 외아들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글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설아는 그런 윤석을 하늘처럼 섬겼지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새순물을 데웠고 저녁이면 마지막까지 남아 등불을 밝혔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윤석이 좋아하는 반찬이 빠지지 않았고 윤석의 옷에 먼지 한 점 없도록 손수 털었지요. 윤석도 처음에는 설아를 아꼈습니다. 혼이 난 지 2년 만에 아들 태준이 태어났고 이참봉댁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지요. 이참봉은 흐뭇하게 웃으며 며느리 복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때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채홍은 설아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지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이름이 나란히 불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채홍은 설아보다 2살 위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입담이 좋았지요. 일찍 혼인했다가 홀로 된 채홍은 설아가 이참봉댁에 시집을 온 뒤에도 드나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채홍이 마당에 들어서면 설아는 반갑다며 손을 잡아 끌었지요. 채홍이 언니는 참 복도 많다고 할 때마다 설아는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짙은 욕심이 담겨 있는지를 설아는 까맣게 몰랐지요. 아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3살이 되던 해봄부터였습니다. 윤석의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아침 새순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저녁 밥상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처음에는 바깥 일이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허나 달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자 설아의 가슴 한켠에 이상한 서늘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채용이 이참봉댁에 오는 날이면 윤석이 유독 말수가 많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설아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나무랐지요. 못된 생각이라고, 의심은 죄라고 중얼거리며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지요. 채홍이 또 이참봉댁을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홍이 부엌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사랑채 쪽으로 향하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주안상을 차려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낮고 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지요. 윤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채홍의 목소리도 함께였지요. 평소와는 다른 낮고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주안상을 들고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심장까지 서늘한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제 귀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허나 눈만큼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발이 앞으로 나아갔지요.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방 안에서 남편 윤석과 채홍이 함께 있었지요.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주안상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쨍그랑 소리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석과 채홍이 동시에 설아를 바라보았지요. 채홍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떨며 말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달랐지요. 윤석은 오히려 설아를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투기가 심한 것도 정도 것이오. 설아는 귀를 의심했지요. 투기라 하셨소. 지금 제 눈이 잘못 본 것이란 말씀이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왼쪽 볼의 작은 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나 윤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채홍의 손을 잡아 이끌며 설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설아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일이 삽시간에 집안에 퍼졌지요.
윤석이 먼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안 주인이 까닭없이 손님에게 행패를 부렸다. 채홍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단 말이냐.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판이었지요. 이 참봉은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운 채 바깥일을 모르는 상태였고 집안의 실권은 모두 윤석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피했지요. 설아를 따르던 몸종 하나가 울먹이며 손을 잡으려 했으나 윤석의 눈초리에 결국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설아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태준은 안채에 남겨진 채였지요. 설아는 대문 앞에서 태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허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설아는 맨발로 클길 위에 섰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너머로 낯선 하인 둘이 걸어 나왔지요. 손에는 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설아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설아를 애워쌌지요. 설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이 집 안주인이오. 하인들은 눈을 피했지요. 허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낮게 말했지요. 마님, 서방님의 명이옵니다. 어서 가시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인들의 손이 설아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맨발이 흙길을 긁었습니다. 설아는 끝까지 버텼지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셋이었고 설아는 혼자였지요. 마을에 불빛 하나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소리를 질렀지요. 누가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참봉댁 담장 너머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이웃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설아를 한양 외곽 강가로 끌고 갔지요. 강가에 이르자 강물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달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설아는 알아차렸지요. 이것이 단순히 내쫓는 것이 아님을. 윤석이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기다리오. 기다려. 태준이를 한 번만 보게 해줘.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하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세차게 밀렸지요. 설아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발이 닿지 않았지요.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물속에서 설아는 이상하게도 고요함을 느꼈지요. 허우적거릴 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를 채웠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숨이 모자랐습니다. 온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그때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살 배기 태준이 아장아장 걸어오며 엄마 하고 부르던 모습이었지요. 볼이 홍시처럼 빨갛고 웃음이 해맑던 아이였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지요. 태준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설아의 발끝이 무언가를 찼습니다. 강바닥의 돌이었지요. 발로 힘껏 밀었습니다. 몸이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설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변에서 약초를 캐던 노파가 설아를 건져 올렸지요. 분이 할멈이었습니다.
보니 할멈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소나기 힘이 장사였지요. 젊은 시절 약초꾼으로 한양 주변 산을 두루 누빈 덕이었습니다. 할멈은 설아를 강변으로 끌어올리고 등을 세차게 두드렸지요. 설아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할멈은 설아를 등에 업고 산속 움막으로 올라갔지요. 낑낑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 할멈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것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야. 설아가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지요. 움막 천장에 약초 묶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쑥 향기와 구수한 약탕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분이 할멈이 옆에 앉아 뜨거운 약탕기를 저으며 중얼거렸지요. 살아났구먼. 살아났어. 설아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텅 빈 것 같았지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지요. 눈물이 있어야 울 텐데 울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분이 할멈이 약사발을 내밀었지요. 쓴 약이었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받아 마셨지요. 쓴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싫지 않았지요. 나는 살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설아는 한양 소식을 조금씩 전해 들었지요. 분이 할멈이 저작거리에 내려갈 때마다 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참봉댁에서는 설아가 투기를 부리다 스스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요. 채홍이 벌써 이 참봉댁에 들어앉아 안채를 차지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 참봉은 며느리를 찾았으나 윤석이 막았다고 했지요. 태준이는 찬밥 신세가 되었고 어린 것이 몸종 하나에게 겨우 맡겨진 채 지낸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태준이를 생각하면 눈물보다 결심이 먼저 솟구쳤습니다. 분이 할멈은 그런 설아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약탕기를 더 정성스럽게 저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분이 할멈이 잠든 사이 설아는 혼자 움막 앞화 위에 걸터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요.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설아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울다가 지쳐 포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눈빛이었지요. 설아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지 않겠다. 태준이를 되찾겠다. 빼앗긴 것을 반드시 되찾겠다. 그러나 설아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참봉댁의 안주인 설아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물 속에 버려진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설하는 분이 할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할머니, 제 볼의 점을 없애 주십시오. 분이 할멈은 오랫동안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눈빛을 읽는 것 같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약재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멈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설아의 왼쪽 볼에 닿았지요. 약초즙을 갈아 만든 연고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지요. 뜨끔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요. 설아는 움막 앞 샘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왼쪽 볼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복점이라 불리던 작고 동그란 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물속에 비친 낯선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나는 설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설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보니 할멈은 설아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이름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눈빛도 다 바꾸어라. 설아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말아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점쟁이 행세를 하겠습니다. 이 참봉댁에 접근하려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지요. 보니 할멈이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면 내가 가르쳐 주마.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말이다. 눈빛을 읽고 손을 읽고 발걸음을 읽는 법을 말이지. 그렇게 설아의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이 할멈은 혹독한 스승이었지요. 말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곱고 낮은 양반댁 말씨 대신 저작거리 사람들이 쓰는 구수하고 자신 있는 말씨를 익혔지요. 걸음걸이도 바꾸었습니다. 조신하게 사뿐사뿐 걷던 발걸음 대신 느리고 여유 있는 걸음을 익혔지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마음을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분이 할멈은 젊은 시절 무당 곁에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설아는 쉬지 않았지요. 쉬면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지요. 그럴 때면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태준이를 만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보니 할멈이 저녁밥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설아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달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아가 입을 열었지요. 연화라 하겠습니다. 연꽃, 진을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분이 할멈은 잠자코 있다가 빙긋 웃었지요. 잘 지었구먼. 그날부터 설아는 연화였습니다. 연화라고 스스로 부르고 연화라고 생각하고 연화처럼 행동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연화가 익숙해졌지요. 연화는 설아와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보니 할멈이 불 앞에 앉아 나지게 말했지요. 내 값어치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남자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란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설아였다면 고개를 저었을 말이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가문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던 설아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말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말을 조용히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말을 되새겼지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분이 할멈이 연화의 손을 꼭 쥐었지요. 정말 돌아갈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냥 먼 곳으로 떠나거라.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라. 복수를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이 할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긴 한숨을 내쉬고 연화의 손을 꼭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지요.
연화는 분이 할멈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지고 손에는 점술 도구가 든 작은 함이 들려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걸으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왼쪽 볼에는 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달랐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참봉대게 안주인 설하는 강물 속에 남겨두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것은 연화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한양 저작거리에 곧 용한 점쟁이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점쟁이가 이 참봉댁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봄바람이 불었지요. 산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한양 저작거리에 봄이 왔지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좌판이 즐비한 저작거리 한쪽에 며칠 사이 작은 천막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천막 앞에는 붓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지요. 용한 점쟁이 연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가 한 번 보고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잃어버린 물건의 방향을 짚어주고 병든 사람의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사실 연화는 점을 본 것이 아니었지요. 분이 할멈에게 배운 대로 사람의 눈빛과 손과 발걸음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저작거리에 신기한 점쟁이가 왔다고 말입니다. 한 번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다시 왔습니다. 연화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위로하고 방향을 짚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허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저작거리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를 펴고 앉아 사람들을 맞았지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수한 말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지요. 밤에는 주막 귀퉁이에서 분이 할멈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태준이 얼굴을 떠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연화를 찾아오는 사람들 사이에 이 참봉대 카인들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모른 척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지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은 것은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지요. 이 참봉댁 몸종 춘복이가 연화의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춘복이는 이 참봉댁에서 오래 일한 나이 든 몸종이었지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춘복이는 주위를 살피며 낮게 말했지요. 저희 댁 새 마님께서 점을 보고 싶다 하십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한 번 쿵 뛰었지요.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이 참봉댁 문을 처음 들어선 날이었지요. 설아로서 이 집을 나선 지 꼭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기와담장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의 배롱나무, 우물 옆 석류나무, 처마 끝에 달린 풍경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허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아가 안주인이던 시절에 따뜻한 온기가 없었지요. 마당이 넓고 집이 크건만 어딘지 으슥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지요. 연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익숙한 마당 흙이 밟혔지요. 이 마당을 얼마나 오갔던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그 생각을 억눌렀지요. 지금은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였지요. 채홍은 안채 대청에 앉아 있었지요.
비단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자리에 앉아 설아의 집에서 설아의 것들을 두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채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소녀 연화이옵니다. 마님의 부름을 받고 왔지요. 채홍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용하다 하기에 불렀소. 앉아요. 채홍은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했지요. 꿈에 귀신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연화는 채홍의 손을 잡고 찬찬히 살폈지요. 채홍의 눈 아래 다크서클, 입술 끝에 긴장, 시선이 자꾸 왼쪽으로 흐르는 것을 읽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지요. 마님께서는 오랫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있으시군요. 그 죄책감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채홍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요. 천기를 읽은 것이옵니다. 채홍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전 남편 생각인가? 아니면 채홍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홍은 연화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이 댁에 머물며 저를 봐주겠소. 연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연화는 이 참봉댁 안에 발을 들였지요. 분이 할멈은 저작거리 인근 주막에 머물며 연화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참봉댁 안에서 연화가 처음으로 마주친 것은 작은 그림자였지요. 부엌 옆 좁은 쪽마루에 어린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때가 묻은 옷에 머리가 헝클어진 아이였지요.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지요. 태준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요.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 안고 싶었습니다. 허나 연화는 이를 악물었지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가, 이름이 무엇이냐? 태준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컸습니다. 설아를 닮은 눈이었지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준이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지요. 태준아, 밥은 먹었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허나 태준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었지요. 하인들은 연화를 힐끗 바라보다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채홍의 눈밖에 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모두 눈치를 살피기 바빴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태준이 밥 먹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은 허겁지겁 먹었지요. 얼마나 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지요. 저녁이 되어서야 연화는 태준의 곁을 떠났습니다. 태준이 잠들기 전에 연화의 손을 잡았지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곧 돌아오마 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요. 연화는 이 참봉댁 안을 조금씩 살펴나갔습니다. 대낮에는 웃음을 유지했고 밤에는 눈과 귀를 활짝 열었지요.
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에는 보였습니다. 낮에는 채홍의 곁에서 점을 봐주고 밤에는 눈과 귀를 열어두었지요. 알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채홍이 들어온 뒤로 이 참봉댁의 전담 문서가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윤석은 이미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 살림을 채홍에게 모두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 참봉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채홍이 이 참봉 곁에 붙어 간호하는 척하며 모든 결정을 채홍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치밀한 여인이었지요. 겉으로는 병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안주인인 척 행동했습니다. 허나 그 안에서 이 참봉댁의 뿌리가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지요. 채홍은 뿌리부터 뽑아내는 방식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채홍의 또 다른 비밀도 엿들었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채홍이 신복하인 하나와 낮게 주고받는 말 속에서였지요. 채홍의 전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홍이 직접 손을 쓴 것이었지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허나 채홍의 신복 하인이 그 일을 알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아이고, 설아가 몰랐던 친구의 진짜 얼굴이 이것이었지요. 연화는 분이 할멈을 밤중에 몰래 만났습니다. 주막에서였지요. 연화가 알아낸 것들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분이 할멈의 얼굴이 굳었지요. 할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떠나거라.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채용을 잡을 수 없어요. 분이 할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냥 태준이만 데리고 떠나면 안 되겠느냐. 복수가 뭐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연화는 조용히 말했지요. 할머니, 채용을 그냥 두면 태준이는 평생 그 여인의 소나귀에서 자라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분이 할멈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서 어찌할 것이냐. 연화는 눈을 빛냈습니다. 채홍의 신복 하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하인은 채홍이 두렵겠지만 더 두려운 것을 보여주면 입을 열 것이지요. 분이 할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짓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압니다. 허나 방법이 없습니다. 분이 할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할멈이 낮게 말했지요. 내가 그 아이 먹을 것을 챙겨주었다고.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 할멈이 눈을 감았지요.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할멈은 연화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다음 날이었지요. 연화는 채홍의 신복 하인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서였지요. 연화는 돌쇠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슨 말이오? 연화는 낮게 말했습니다. 채홍이 전 남편에게 한 일 말이다. 돌쇠가 눈을 흘겼지요. 증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그날 밤 일을 기록한 것이 있지 않느냐. 돌쇠가 흠칫했지요. 연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홍이 무너지는 날, 너도 함께 무너진다. 허나 내가 먼저 손을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돌쇠는 사흘을 버텼지요. 그러다가 사흘째 밤에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채홍의 전 남편이 죽던 날 밤의 일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지요. 이것을 들이면 나는 어찌 되는 것이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돌쇠가 종이를 내밀었지요. 연화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이제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지요. 윤석이 몰래 빼돌린 전담 문서였습니다. 전담 문서를 찾은 것은 뜻밖의 곳에서였지요. 채홍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반다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채홍이 잠든 틈을 타 그 반다지를 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이 있었지요. 전답 문서였습니다. 연화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전답들이 모두 채홍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얻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반다지를 닫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채홍이 서 있었지요. 촛불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뜬 채로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채홍이 낮게 말했지요. 연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했지요. 연화를 부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말투였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채홍이 천천히 걸어왔지요. 촛불이 연화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채홍이 연화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채홍의 눈이 연화의 왼쪽 볼을 훑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채홍이 입을 열었지요. 이상하다. 설아 그녀는 볼에 점이 있었는데 채홍의 눈이 연화에서 멀어졌습니다. 채홍이 스스로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구나. 아니야. 채홍이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지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점이 없는 볼이 연화를 지켜준 것이었지요. 채홍은 오히려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연화는 채홍이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이 할멈의 손이 지워준 그 작은 점이 이 순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허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채홍은 오늘 의심을 거두었지만 언제 다시 눈치챌지 몰랐지요.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 문서를 꼭 쥔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두 가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채홍의 전 남편 독살 기록과 빼돌린 전담 문서였지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연화는 밤새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포도청이었지요. 증거를 가지고 포도청에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청에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지요. 채홍이 연화의 정체를 눈치채기 전에 태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에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 태준이를 담장 너머로 보니 할멈에게 넘긴다.
둘째, 포도청에 사람을 보낸다. 셋째, 채홍과 마주한다. 순서가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연화는 태준을 부엌 뒷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이는 달려왔지요. 발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것이 쪽마루에서 뛰어내려 연화 곁으로 왔지요. 아이는 연화를 잘 따랐지요. 연화가 밥을 챙겨주고 말을 걸어준 뒤로 연화 곁에 오면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태준의 앞에 쪼그려 앉아 낮게 말했지요. 태준아, 오늘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이 올 거야. 그 할머니를 따라가면 된다.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로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지요. 좋은 곳이란다. 밥도 많이 주고 따뜻한 곳이야. 태준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큰 눈이었지요.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와요. 연화는 순간 대답을 잃었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나중에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태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설아가 매일 빗겨주던 그 머리카락이었지요. 연화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 할멈이 저작거리 쪽 담장 아래로 왔지요. 연화는 태준을 담장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이었지요. 분이 할멈이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그 손을 잡았지요. 분이 할멈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화는 담장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태준이 연화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웃음을 유지했지요. 담장이 아이를 가릴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의 발소리가 사라졌지요. 그제야 연화는 담장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지요. 태준이가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지요. 연화는 포도청에 서신을 보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를 오래 드나든 분이 할멈이 이미 손을 써두었지요. 믿을 만한 서리 하나가 연화의 서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담장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이튿날 아침 채홍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이 평소와 다름없이 느리고 여유로웠지요. 안에서 떨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내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채홍은 안채 대청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비단옷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한 번 고른 뒤였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채홍이 찻잔을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오? 연화는 품 안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전담 문서와 돌쇠의 기록이었지요. 채홍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화는 2 손으로 종이를 내밀며 말했지요. 이것이 마님 손에 있을 것들이 아닌 듯하옵니다. 채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채홍이 갑자기 웃었지요. 조용하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이 소름 돋았지요. 채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연화 쪽으로 걸어왔지요. 비단 치마가 마루를 스쳤습니다. 채홍의 금비녀가 햇살에 번쩍였지요. 연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홍이 연화의 손목을 잡았지요. 차갑고 강한 손이었습니다. 채홍이 낮게 속삭였지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연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지요. 이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채홍이 정말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연화는 지금까지 채홍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채홍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내가 설아라는 걸.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채홍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채홍의 손이 손목을 꽉 쥐고 있었지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채홍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연화를 이 댁에 들였을까? 왜 신임하는 척했을까? 연화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지켜보려 했던 것이지요. 채홍 역시 연화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연화가 한 발 앞서 움직였지요. 채홍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이제야 드러내는 것인가? 왜 그동안 모른 척했는가? 연화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채홍이 계속 말했습니다. 볼에 점이 없어졌더군.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 설아의 그 눈빛. 여기 들어오던 첫날부터 알아봤지.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채홍은 연화가 무엇을 찾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함정이었지요. 채홍이 손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지요. 연화는 오히려 채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지요. 아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허나 더 이상 두려움이 연화를 멈추지 못했지요. 연화는 채홍의 손목을 잡은 손을 아래로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설아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연화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연화로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설아로 돌아온 것 같았지요. 채홍의 눈이 커졌지요. 스스로 인정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품 안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지요. 허나마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미 포도청에 보냈사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본이지요. 채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홍이 손을 놓았지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채홍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면 아실 것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돌아서려 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홍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들아, 이 여자를 잡아라. 사랑채 쪽에서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섰지요. 하인들이 에워쌌습니다. 연화는 뒤로 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지요. 여럿이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발소리였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포도청 나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선두에 선 나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도청이요. 이 참봉댁 채홍을 잡으러 왔소. 채홍의 얼굴이 굳었지요. 채홍은 뒤로 물러서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연화는 조용히 말했지요. 어젯밤이었습니다. 태준이를 담장 너머로 넘기고 나서 곧바로 움직였지요. 채홍의 얼굴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 천한 것이 감히. 연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채홍에게 고정한 채 꼿꼿이 서 있었지요. 나졸들이 채홍을 애워쌌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마당 구석으로 물러섰지요. 아무도 채홍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채홍이 뒤로 물러섰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졸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오해가 있으면 포도청에서 밝히시지요. 채홍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채홍이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아. 제발. 연화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채홍이 한때 가장 아끼던 친구였다는 것을 연화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가시지요. 나졸들이 채홍의 팔을 잡아 이끌었지요. 채홍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요. 채홍이 끌려가는 동안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홍의 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채홍이 마지막으로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지요. 분노와 두려움과 그 무언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요. 집안 하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구는 무서워서 담장 쪽으로 물러섰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이었지요. 술이 덜 깬 눈으로 마당을 두리번거리다가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석의 눈빛이 굳었지요. 윤석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설마 하는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윤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 설아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나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윤석이라 하는 자요. 이 참봉댁 전답을 사취한 혐의와 저 유기 및살해 미수 혐의로 포도청에 동행해야 하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설아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리에 연화로 서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달은 것이었지요. 윤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채홍이 시킨 것이오. 나졸이 냉정하게 말했지요. 그것도 포도청에서 밝히시지요. 윤석이 잡혀가면서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눈물을 보고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요. 강물에 빠지던 그 밤부터 산속 움막에서 눈을 뜨던 그 아침부터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졸들이 모두 나간 뒤 마당에 연화만 남았습니다. 배롱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참봉댁 마당이 이토록 고요했던 적이 없었지요. 설아가 이 댁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제 그 마당에 연화 혼자였지요. 허나 오히려 이 고요함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배롱나무, 석류나무, 처마 끝 풍경. 설아의 것이었고 이제 다시 설아의 것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참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흘렀지요.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로 쫓겨나던 날, 강물에 빠지던 날, 태준이
밥도 못 먹고 웅크려 있던 것을 보던 날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지요.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춘복이었습니다. 나이든 몸종 춘복이가 쪽마루에서 내려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소녀는 마님이 오신 첫날부터 알았사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춘복을 바라보았지요. 춘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태준이 도련님 밥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알았지요. 이 댁에서 그렇게 하실 분은 마님밖에 없사옵니다. 연화는 춘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세상에 이 집에서 연화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지요. 포도청 신문이었습니다. 채홍은 끝까지 버틸 것이 분명했지요.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었지요. 채홍이 연화의 정체를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분이 할멈을 생각했지요. 품 안에는 아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분이 할멈이 내어준 작은 약 봉지였지요. 그것을 볼에 바르면 사라졌던 점이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 약봉지를 손에 쥐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포도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처럼 맨발로 울며 서 있던 설아는 이미 없었지요. 오늘의 연화는 달랐습니다. 등을 펴고 걸었지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도청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청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이 참봉댁 채용이 잡혀왔다는 소문이 밤새 퍼진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이 넓은 대청 앞에 앉아 채홍과 윤석을 차례로 바라보았지요. 채홍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연화라는 점쟁이가 저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소녀는 아무런 죄도 없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채홍이었지요. 쉽게 무너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연화라는 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포도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채홍은 내가 거짓 증거를 꾸몄다 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요. 허나 등은 꼿꼿했습니다. 분이 할멈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이 날을 위해 아껴두었다고 했지요. 연화는 품 안에서 약 봉지를 꺼냈지요. 분이 할멈이 만들어준 약이었습니다. 연화는 포도대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소녀가 연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연화는 약을 손가락에 묻혀 왼쪽 볼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포도청 안이 조용해졌지요. 모든 사람의 눈이 연화의 볼에 쏠렸습니다. 잠시 후였지요. 연화의 왼쪽 볼에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작고 동그란 점이었지요. 포도청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여인의 볼의 점이. 포도대장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포도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이참봉댁 안주인이었던 설아이옵니다. 왼쪽 볼에 이 점을 마을 사람들이 복점이라 불렀지요. 남편 윤석과 채홍에게 배신당하고
강물에 버려졌으나 기적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소녀가 들인 증거는 모두 사실이옵니다. 포도청 안이 고요해졌지요.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채홍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윤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채홍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오. 저 여자는 설아가 아니오. 점을 그린 것이오. 포도대장이 손을 들어 채홍을 제지했지요. 그리고 나졸에게 명했습니다. 저 여인을 가까이서 확인하라. 나졸이 연화에게 다가와 볼을 살폈지요. 약초즙으로 되살아난 점은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졸이 포도대장에게 말했지요. 천연점이 맞사옵니다. 포도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홍의 기세가 꺾였지요. 포도대장이 돌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포도대장이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냐? 돌쇠가 대답했지요. 사실이옵니다. 채홍이 이를 갈았지요. 이놈이 감히. 포도대장이 채홍을 제지했습니다. 돌쇠의 기록이 낭독되었지요. 전담 문서가 펼쳐졌지요. 채홍이 작성한 서명이 문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채홍은 말이 없어졌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포도대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채홍은 전 남편을 독살한 죄, 이참봉댁 전답을 사취한 죄, 정씨를 해하려 한 죄로 엄중히 다스릴 것이요. 윤석은 처 유기 및 살해 미수의 공범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요. 채홍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늘 당당하던 그 눈빛이 처음으로 꺾이는 것을 연화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포도청 마당에 가을볕이 내리쬐었지요. 채홍과 윤석이 포박된 채 끌려나갔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지요. 윤석이 포박된 채 마당을 가로질러 갈 때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 하나가 혀를 찼지요. 복점 있던 마님을 강물에 던진 자가 저 꼴이 났으니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것이지.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어질고 현명하던 마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그 말이 설아의 귀에 닿았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포도청 문을 나서는 모습을 연화는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채홍의 비단옷이 흙먼지를 덮어쓴 채 사라졌지요. 참으로 허망한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이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포도청을 나서자 보니 할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태준이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태준이 연화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지요. 아주머니, 연화는 달려오는 태준을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 안에 가득 찼지요.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태준의 머리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문희 할멈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낮고 따뜻한 할멈의 목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참봉댁 설아가 살아 돌아와 채홍과 윤석을 포도청에 고발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볼 것을 본다고 했지요. 며칠 후였지요. 이참봉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병석에 누운 이참봉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지요.
설아가 방으로 들어서자 이참봉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설아는 그 손을 잡고 이참봉 곁에 앉았습니다. 이참봉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내 며느리, 내 며느리야. 미안하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옵니다. 이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설아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에게 이참봉 댁 안주인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지요. 집도 전답도 모든 것이 다시 설아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지요.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 설아가 가꾸어 온 마당과 배롱나무와 처마 끝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새순물을 데우며 듣던 새소리도 저녁 등불 아래 태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간도 떠올랐지요. 그 모든 것이 설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분이 할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떠나거라. 새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지요. 예전에는 도망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두렵고 억울하던 설아에게 그 말은 패배처럼 느껴졌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선택이었지요. 아무도 설아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설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지요.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태준의 손을 잡고 분이 할멈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양 밖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설아는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난 몸, 이제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것은 강가에서였습니다. 분이 할멈의 움막에서 별을 바라보던 밤이었지요. 그때는 다짐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이었지요. 태준이 설아의 손을 꼭 쥐었지요. 분이 할멈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세상에 허허 울긴 왜 우냐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했지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길가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지요. 분이 할멈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값어치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남자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는 말이었지요. 이제는 그 말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요. 아니, 설아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날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당당하게 말이지요.